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참 시끄럽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3 때 맞는 과외교사에게 잡혀 10여 년 동안 노예처럼 산 기막힌 인생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학대와 갈취는 물론이고 참으로 엽기적인 괴롭힘을 당했는데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중원 박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네. 예. 가을비입니다만은 살짝 장마비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쵸. 오시는데 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박 변호사님도? 택시 아저씨가 잘 그러셨군요. 운전을 잘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서초동에서 주로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서초동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썰렁하죠, 뭐. 썰렁합니까? 예. 뭐 대장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둘 다죠, 뭐. 예.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예. 좀 힘을 내주십시오. 네. 힘이 안 나는데, 요즘. 그래요? 예. 이 사건은 저희가 한번 비슷한 류의 일본에서 벌어진 가스라이팅 사건을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얼마 전에 창원지법에서 이 가스라이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요. 네. 사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30대 중반 여성 이모 씨가 이제 50대 여성 박모 씨로부터 과외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과외를 받기 시작한 때가 이 씨가 중학생이던 2003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알게 돼서 그 과외를 계속 받았고 이 씨의 조언에 따라서 대학과 학과를 교육학과로 결정하는 등 B 씨를 이렇게 엄청 따랐고 인생의 멘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 근데 이 씨가 이제 대학에 진학한 뒤 4년 동안 그 박모 씨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교습소에서 과외교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졸업한 뒤에는 아예 집에 들어가서 과외교사로 일했는데 그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것은 이제 이때부터였습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했고 뭐 시녀처럼 빨래, 청소 이런 것들을 했고 가혹행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서 있기. 예. 8시간 동안 벌을 받았다고 하고 인분을 먹으라고 했다. 자신의 인분이 아니라 이제 그 과외 선생님의 인분을 먹으라고 했고 예. 이제 뭐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같은 것들을 입에 막 넣었다. 이런 걸 넣으면서 이런 것까지 먹어야 네가 정신을 차린다. 네가 달라지고 깨우치려면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인분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 예. 라는 식으로 학대 행위를 당했고 그리고 뭐 폭행 도구가 이제 뭐 주먹, 그다음에 뭐 행거, 쇠막대기 등등으로 온몸을 많이 맞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재판부는 이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피해자한테 먹게 했다는 것 그리고 가혹 행위를 하는 등 비인륜적이며 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나 봐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고 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5년이요? 예.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피해자가 대학을 들어가고 옵니까? 아니면 졸업하고 옵니까? 대학에 진학한 뒤에 뒤에 이제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그때부터 중3 때부터 알게 됐고. 과외교사 알게 됐고 예. 그 과외교사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대학교 때 대학 졸업 이후부터는 같이 들어가서 살았던. 들어가서 살았고 예.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예. 역시 부모하고 격려하고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착취를 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다르다고 보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먼저 친밀한 관계 만들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뭐 학대나 이제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 학대 방법은 보통 이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피해자의 의견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거부, 거부, 그다음에 피해자의 기억을 부신하는 반박, 반박, 그다음에 피해자의 생각을 의심하는 전환, 그다음에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여겨지게 만드는 경시, 경시, 그다음에 실제로 발생한 일을 잊은 척하거나 부인하는 망각, 망각.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없어지고 상대방이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면도 물론 충분히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건 그래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다만 이 학대나 신체적인 폭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죠. 공포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지배되긴다기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학대나 그런 폭력 때문에 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좀 다른 면을 좀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양상이지만 뒤에서는 거의 이제 공포감 때문에 뭔가를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 예. 이렇게 돼서 그런 면은 조금 뒤에 부분은 조금 일반적인 가스라이팅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심적으로 교묘하게 조정을 해서 예. 이 사람이 자신의 피해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스팅하고 좀 달리 예. 좀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라고 보는 학대나 폭력에 더 노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먼저 그 다뤄드린 가스라이팅 사건에서 소위 말하는 조교 가스라이팅 사건, 그죠? 교생이었죠. 교생 가스라이팅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카리 사건인가요? 일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잘 못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분명 그런 면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탈출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셨을 텐데 좀 안타까운 것이 왜 진작 탈출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그 인터뷰를 보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았다라는 말을 하였고 오랫동안 쌓인 세뇌와 폭행이 나의 몸과 마음을 지배했다. 예. 라고 그래서 마비가 된 것 같았다. 내 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차례 정도 목숨을 건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 근처에서 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면 또 잘해주다가 또 때리고 이런 게 반복됐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듯이 대학 진학 뒤에는 박 씨의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졸업 이후부터는 아예 들어와서 과외교사로서 일을 그냥 시켰던 거죠. 본인이 했던 것처럼 교육학과에 진학을 시키게 하고 그때도 이제 따라서 이제 과외교사의 길을 걷게 한 거죠. 근데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행동 단계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거 논쟁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2단계인데 그때는 이제 매달림이고 세 번째는 난 왜 이따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 순응하게 되는 게 자책 단계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단계 이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 피해자의 행동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논쟁. 난 아니야. 왜 네 말이랑 달라. 두 번째는 매달림. 내 얘기 좀 들어줘. 세 번째는 자책.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 단계는 아까 보셨듯이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당하는 거를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속 여기서 일하면서 맞고 할 때부터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계속 극심한 이런 협박과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동성 간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생 사건에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일본 이카리 사건도 그랬었고 여기도 가해자가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이 동성 간에 그러니까 더더욱 상대방의 심리라든지 자존감을 잠식하기 위해는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혼자였으면 아마 못했을 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냐면 이 박 씨가 이제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에요. 딸이 같이 이제 살게 되면서
이 딸이었던 그 20대 초반의 김모 씨한테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 행위를 했던 겁니다. 아, 내연남의 딸도 네.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당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이제 피해를 이제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주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감시가 소름 틈을 타서 둘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정상적인 이제 직업을 갖거나 이러면 이제 또 이제 박 씨가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농초를 전전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버텼던 거죠. 그러다가 이 김모 씨, 그 20대 초반 김모 씨의 친인척과 연락이 돼서 그 사람이 소개해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됐던 거죠. 결국 변호사를 만나서 예, 예. 그렇게 이제 법적인 조언을 예. 도움을 받게 됐군요. 예, 예. 아, 대학까지 갔고 과외까지 했다면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지성과 지능을 가졌을 텐데 가스라이팅이 이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 옆에서 누가 조력하고 있는 내지는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게 되면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심각한 범죄군요. 박 변호사님, 예. 이게 심리적인 그 부분을 파고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범죄를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의 심리와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느끼게 되는 그 인질의 그러니까 피해자겠죠. 피해자의 심리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은 이제 공포심으로 인해서 극한 상황이 됐을 때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나를 감정. 이렇게 가두거나 나를 인질로 삼으니까 인질이 인질범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감정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예. 이 가스라이팅은 약간 다릅니다. 그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완전 스스로를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 이것은 이제 연극에서 예전에 그 가스 등이라는 1938년도 영국에서 유래한 용어고 보통은 이제 이게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 뭐 학교, 직장. 그리고 이제 수평적이기보다는 비대칭적인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당하는 걸 또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잘 파악해서 이렇게 순응을 시키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말을 듣기 거부하고 생각을 무시하고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이제 가스라이팅이 익숙해지면서 가해자의 생각에 완전히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감을 느끼는 거랑 다르게 지배해서 그 감정을 동일시하게 되는 예. 그 지배에 익숙해지게 되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호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 소위 말하는 정이 들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가스라이팅에서 피해자의 심리 사건은 의존적 감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가해자가 완전 이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말 못할 가정사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간질하면서 친구들 간의 관계도 본인의 그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예. 박 씨가 이 씨의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고립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우울증 겪게 되고 피해자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네. 이 가스라이팅 사건을 다룰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데 참 인간이 얼마나 간악할 수 있겠는가. 그 끝은 어딘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심 변호사님, 예. 혐의 사실을 보면 갈취, 폭행, 성학대 등도 있습니다만 예.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상습 특수 상해죄로 의율이 됐습니다. 예. 상습 특수 상해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상습으로 특수상해를 저지른 게 이제 상습 특수상해죄인데요. 말 그대로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상습성 인정되는 특수상해죄 이런 뜻인데 여기서의 특수상해란 뭐냐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험한 물건. 이제 상해를 가했을 때 이제 특수상해가 되고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되게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상습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시 그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15년 이하까지도 되겠죠. 15년 이하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중이 되는 정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때리는 도구가 뭐 예를 들면 뭐 그 빨리 건조대에 있던 그 세봉 뭐 이런 걸로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인 이런 물건 갖고
이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반복됐으니까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해서 상습 특수상해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징역 5년입니다.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상한이 15년까지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이 징역 5년 16세 때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한 10년 정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건데 5년 적정한 양형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된 제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습 특수 상해죄고 예.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범죄를 저질러서 1년 이상 10년 이하 그리고 상습이기 때문에 2분의 1 가중 결국 15년 이하까지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가정 폭력으로 이렇게 뭐 부모님이 아이를 때리거나 그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 그럴 경우도 지속적으로 맞아도 집행유예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상해 이 상습 특수 상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전과입니다. 예. 근데 전과가 이분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었으면은 이제 이것도 삼진아웃처럼 2번의 전과가 있었으면 가중해서 처벌을 받았을 텐데 아마 전과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상해의 정도와 전과가 사실은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이분은 계속 맞았던 게 이제 반복적으로 쭉 맞았는데 그때마다 뭐 진단서나 사진을 찍어 놓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마 가스라이팅 지배를 계속 당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 사진을 찍거나 뭐 병원을 가거나 치료를 하거나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박 씨가 아마 초범이고 여성 대 여성에 이루어졌던 범죄 그리고 잔혹한 범죄라서 5년이라고 해서 이제 막 작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이제 어떤 뭐 보통 몇 주, 뭐 2주, 3주, 5주 이 정도의 뭐 여러 개의 증거를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아마 탈출할 때 그때쯤에 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신체에 관한 범죄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낮아요. 어떻게 보면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만 모하면 병원 가가지고 3주 진단서를 떼요. 그렇죠. 그 사실은 말만 하면 가서 떼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물론 되게 상해 중에는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상해죄 자체가 좀 형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보통 싸고 한 대 맞으면 그냥 상해죄로 그냥 고소하면서 진단서 첨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 간에 있었던 상해나 폭행 이런 거에 대한 범죄 자체가 낮다 보니까 뭐 근데 이것만 갑자기 뭐 이거 확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올릴 거면. 근데 이것만 지금 달랑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다른 상해죄와 관련 유사한 동종의 범죄들과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이 사안에 비해서 형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전 했던 거로 치면 결코 5년이 낮지는 않거든요. 기존의 거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안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한 편인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좀 못 되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계속해서 상해를 입어왔을 텐데 그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아마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몇 개 있으니까 그거 갖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상해라는 게 사실 제가 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가 장애가 좀 나올 만한 이런 상해라면 좀 중하게 보는데 뭐 멍이 들었다거나 뭐 이런 정도라면 굉장히 그걸 좀 약간 낮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분명히 상해가 굉장히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붓게 했겠지만 어디가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진단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뭐 한 3주, 2, 3주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한 10주, 20주 나왔으면 차라리 훨씬 더 그 처벌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려면 상해 자체가 높게 안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게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고도 징역 5년이다. 네. 이렇게 됐으면은 이 피해자들이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증거는 얼마나 좀 부족했을까? 그게 다 이제 정신적 지배를 받아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도망 다니다가 이제 다니던 중에 한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 변호사님 예.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상해라든지 학대죄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 죄의 구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적인 지배를 들어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예. 아주 인격을 말살시키고 자존감을 없애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별도의 죄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 그나마 좀 상해라는 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사실 처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뭐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뭐 돈을 내가 줬다든가. 이건 사실 뭐 겉으로 봐서는 그냥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돼버려서 예. 이걸 입증해서 뭐 다른 걸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범죄를 시킨다든가 지난번에 뭐 다른 사건에서처럼 이런 거라는 거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지배 관계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내면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인데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또 좀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연인 관계나 이렇게 데이트 폭력으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10월부터 연인 관계였다면 뭐 스토킹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가스라이팅의 형태 네. 이거는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걸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처벌할 수 있겠냐. 물론 처벌 필요성은 있는데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악용될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저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이렇게 됐다. 주장했다. 하면 이거 내면적인 걸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하게 어떤 형태를 좀 특정해서 이러이러한 형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경우는 좀 처벌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요거에 대해서 논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섣부르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더 이게 얼마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아마 드러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을 그렇겠죠. 거거든요. 지금처럼 뭐 신적인 학대로 나타난 경우라면 뭐 외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정신적인 지혜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은 외형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그냥 되게 저 사람들 되게 친하구나. 네. 뭐 이 정도면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실태 확인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형사처벌 안에 포섭시킬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요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공론화하는 게 좀 필요할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뭔가 사건 하나 터져지면 너무 쉽게 법을 하나 만들어요. 아무런 거의 고민도 별로 없이 그냥 자기 하나 이름 올려가지고 조금 뭔가 자기 유명세를 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 내가 먼저 만들어야지 1호 법안 이런 것들만 지금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뭐 처벌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어서 이거는 좀 치밀하게 논의도 이루어지고 공론화가 돼서 이게 확실하게 좀 정해진 다음에 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이카리 사건, 일본 사건, 그 다음에 그 교생 가스라이팅 사건을 하면서 저희가 범죄 심리학자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는 지배적 성향의 가해자와 의존적 성향의 피해자가 만났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의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은 적다. 예. 이게 소위 말하면 판례가 좀 없다. 맞아요.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는 심지어 뭐 다 죽는 사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둘 수는 없는 범죄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여성인 학원 조교가 학원에 다니는 남학생,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SNS 글이 올라와서 또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남학생 고백을 거절했더니 그 남학생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괴롭혔다는 내용인데요. 박 변호사님, 예. 본인은 그 학원 조교라는 분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거의 포섭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스라이팅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협박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뭐 15.9년 살면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도 없고 사랑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자해한 사진을 이렇게 중학생이? 중학생이 보내고 뭐 엄마랑 아빠가 나를 동시에 때렸다. 네가 말하면 나는 뭐 억울해서 죽지는 않겠지만 결국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한참 어린, 그리고 이 학원 조교는 21살입니다. 그래서 뭐 6살 차이는 되게 흔하다 막 이러면서 6살 연하다 이렇게 막 얘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학생이? 예, 중학생이. 사실은 너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계속 뭐 죽는다, 뭐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신체 막 사진 같은 거 받으면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심리적 압박이라고 해서 뭐 어떤 뭐 이걸 하세요, 뭐 선생님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해서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 정도의 심리적으로 지배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가 15.9년이라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만약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협박도 처벌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로 그래요? 예, 가해 행위에 이제 뭐 어떤 공포를 느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이제 또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협박죄.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좀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 협박죄로 그 성립이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충분히 같습니다. 됩니까? 나중에 뭐 자해한 사진까지도 보냈다고 하니까요. 이게 결국은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자기 손을 걷지만 나중에 나한테 와서 그게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치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널 가질 수 없으면 널 없애버리겠다. 뭐 부숴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행했던 게 결국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맞으면 물론 자신이 아이가 뭐 자기 스스로 자해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한테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5세니까 이게 많이 나이가 됐으면 형사 미성년자를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네. 형사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소년보호 사건으로는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얘가 지금 이걸 마치 자기의 감정을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무런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걸 상대방한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려면 단순히 그냥 아유 내가 어려서 그렇고 그냥 에이 철없는 것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절차적인 것들은 좀 밝게 하면서 예. 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예, 예. 아까 그 과외 교습, 그러니까 과외 선생에게 당한 가스라이팅 이 사건의 피해자, 네. 이 사람 민사상 소송도 할 수가 있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을 다닐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과외교사 알바를 했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는 아예 숙식을 하면서 뭐 집안일도 다 하고 약간 가정부 역할도 하면서 본인이 벌어온 돈을 이제 두드려 맞고 다시 화장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아이고. 과외를 또 가야 되니까 엄청난 많은 시간에 벌었던 돈들을 약 10년 동안에 벌었던 돈과 관련해서 전부 다 가져갔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재산상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정신적 손해 그리고 치료비와 관련해 가지고 다친 부분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폭행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손해라는 건 정신적 손해는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는 이제 좀 입증할 자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입증이 문제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이 조교, 학원 조교, 예. 그러니까 중학생으로부터 사랑 고백 내지는 협박을 받았던 이 조교는 그냥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고소와 위자료 청구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미성년자의 경우에 책임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없다고 보면 그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어차피 뭐 그 학생을 상대로 하더라도 뭐 어차피 이 사람이 자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부모가 책임져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학생 자체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 부모를 당사자로 끌어들여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전적인 배상으로 지난 10년간의 그 망가진 자기의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 변호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가스라이팅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수 사건으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주위의 관심과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스라이팅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유사한 사건이 있게 될 경우에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전관내 세계를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법조 전관들, 고위 전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드렸었는데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장바울님이라는 분은 판검사, 9급 일반 공무원으로 뽑고 다 내쫓아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50억 그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김생김님께서 저는 올해 8월 말에 30년간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교육공무원 퇴직금으로 9천만 원 수령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라는 분은 판검사 사퇴 후 10년 이내 변호사 개업 금지. 10년이면은 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이 정도로 울분을 좀 터뜨려 주셨습니다. 전관예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이다. 인권예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전관예우 특혜 제발 좀 없애라라고 잔디 인형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지요.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은 10월 8일입니다. 10월 11일 연휴 마지막 날에 이 사건의 몸통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장동과 관련된 법적 이슈 제보를 남겨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후 변호인이었습니다.